당신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여기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S큐브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비 창업자들, 이제 사실은 초보 창업자죠. 초보 창업자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라는 것을 할 텐데요. 도대체 사업계획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할 주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창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경제가 사실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기술 창업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4번째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킨다면 조금 더 훌륭한 그리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앞에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스타트 모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처음 창업에 시작하시는 대부분의 이 아이템들이 아주 뭐 대단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우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하고 연계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 때는 이 자영업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비즈니스 모델 설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중요하니까 이 타당성 분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타당성 분석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이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는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꾸준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기업 내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시장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 창업을 뭐 보장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창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뭘까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 동그란 공이 한 3가지가 있고 뭐 글자가 적혀 있네요. 일단 사업계획서를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 또는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는 무턱대고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금은 얼마나 정도 들어갈 것인지,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람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구체적인 텍스트로 나타내 주는 것,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어떤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기술성과 시장성 그리고 사업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몇 가지로 쭉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나눠보면 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내 돈만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요즘 최근에 나오는 특히 지식 서비스 관련된 아이템들은 자기 돈만으로 하기는 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융자나 또는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 그다음 네 번째, 벤처기업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노비적 또 이런 것들을 받는 인정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목적,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양식이 바뀌어지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얘기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사업계획서는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나눠지는데, 내부용은 뭐 말 그대로 본인 혼자 또는 이 기업 내부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던 투자를 받는다든지 정책 자금을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에 과연 이 내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평가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펴볼까 본다면 당연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형식의 양식에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사실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잘 평가를 하지만 이런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밑에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런 이 심사자 또는 평가자들은 자기 자신이 창업을 잘 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은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업계획을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사업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 또는 이 사업을 한다면 무턱대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는 한 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2개, 3개, 4개 많은 개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2개, 3개, 4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특히 자금이라든가 또는 운영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하나에만 집중해도 사실은 모자란 그런 어떤 핵심 자원들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 쪽에 이 분산해서 하기는 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아이디어 몇 개 중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추출해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예비 선별 단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비 선별 단계에서 2-3개 정도의 아이템을 선별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사업적인 분석을 거쳐서 하나의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올바른 프로세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이 관련된 아이템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왜 중요할까? 자, 제가 앞에 텍스트로 나타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이 아이템은 아직까지 실현화된 게 아니고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문서로 나타낼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한 번만 작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각각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이 사업계획서는 늘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의견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치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 계획서에 내가 어떤 숫자를 적어 놓는다고 해서 그 숫자 자체가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인으로부터 자본을 차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텍스트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이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 계획서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은 이 일반적인 시제품, 여기 다시 말해서 제조업 관련된 기본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보통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필요할 때 또는 계획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순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 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 또는 회사 소개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이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밑에 거는 이제 주로 투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계획서의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는 기업 소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어떤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는지, 멤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좀 많이 좀 들어가고 우리 보통 회사 홈페이지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내용 플러스 해서 외부 평가자들이 봤을 때는 기업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며, 그리고 경쟁사나 경쟁 서비스 대비해서 차별화되는 핵심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작성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이미 있긴 하지만 그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고객 가치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문서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것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투자 관련 사업계획서인데요. 세콰이어 벤처캐피탈이라고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벤처캐피탈입니다.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계획서는 딱 10장 정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설립 목적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 마켓 사이즈, 수익 모델, 재정 부분까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투자 관련 사업 계획서는 거의 이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의 양식이 변하고는 있지만 안에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한 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삼아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은 지금 제가 이게 초창기에 창조경제탄 공식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데 대개는 11번과 12번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하나로 퉁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번에서 9번 또는 1번에서 10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사업계획서 요약부터 시작해서 투자 조건까지 12가지 이렇게 사업계획서 내용을 작성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주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오라고 한다면 사실 100명 중에 99명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아이템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어떤 이 분석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시장조사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팔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홍보와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자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조와 관련된 있어서는 이제 설계나 디자인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은 내가 직접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보통 외주를 많이 주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생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 그다음에 조직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수혈 받아서 조직을 꾸릴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이 한두 가지가 이 9번과 10번인데요. 이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일정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어느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언제까지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수많은 창업자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 및 특수 고려사항이라고 하는데, 대개의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다 보면 자신이 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낙관적인 생각이나 예측만을 이렇게 사업계획서상에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외에도 이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낙관적인 예측만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사실 이 평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계획서라고 이 평가를 하게 마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재무계획,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고 누구에게 쓸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사업계획서의 고정된 틀은 아니고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요즘은 전부 다 변형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사업계획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들은 어디에 가서 얻을 수 있을까? 사실 돈이 많다면 누군가에게 용역을 줘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규모를 파악해 주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재무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공개된 2차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이 시장 규모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개된 2차 자료라는 것이 뭐냐? 뭐 뒷부분에도 조금은 나옵니다. 일단 추산한 자료 더해서 신문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시장 보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내가 만든 자료의 신뢰성을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업종의 경우 또는 작은 아이템의 경우에는 공개된 자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공개된 자료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시장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신뢰성이 있는 어떠한 추론 방식을 제시를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을 하시더라도 그냥 무턱대는 생각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사업계획서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인터넷이 되겠죠. 인터넷.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라든지 또는 문서 검색,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에서 어떠한 내용을 검색을 할 때에 내용을 적고 점을 찍고 뭐 PPT 또는 HWP 또는 PDF라고 치시면 관련된 내용이 쫙 올라오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이라든가 신문,
그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특허청, 아주 중요한 이 자료의 보고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을 추산할 때 정확하게 이게 시장이 얼마 된지를 모른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많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검색한 이 물건이 보통 우리가 한 페이지에 보통 10페이지 또는 2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검색했을 때에 그 페이지 수가 몇 개 정도 나오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잘 나가고 있는 어떤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몇 개인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들어가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분석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회사다. 근데 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정도 된다. 근데 1년 매출액이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은 당연히 100억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규모 매출 추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시장에서 팔릴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면 또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개발할 것이냐 수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떤 이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엔지니어 출신,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면서 또는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만 되면 사람들이 돈다발 들고 와서 사갈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조사보다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나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또는 현재 우리가 심사하는 트렌드를 본다면 그것이 R&D라든가 기초과학 연구가 아닌 이상에는 기술이 좋다 나쁘다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개발됐을 때에 또는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에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 없나, 또는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그 파이는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사실은 더 집중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옛날처럼 공급이 딸리는 시절이면 당연히 개발만 되면 잘 팔리겠지만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되는 상황이다 보니 개발만 되면 팔릴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시장 규모나 매출을 추정하는 이유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투자자나 심사자, 평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장이 예를 들어 조 단위의 시장이라면 당연히 많은 경쟁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경쟁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전체 시장 다 합쳐서 10억이나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미 시장에는 20개, 30개 또는 50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면 그런 아이템은 시장에 설사 가지고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팔리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팔린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추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규모는 적절한지, 특히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삽 초창기 시절에는 지금의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이죠.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 이 정도로 커진다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광고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인 어떤 도구에 의한 광고가 컸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기존 오프라인 광고 시장의 몇 배가 되는
그러한 시장이 지금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추세는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인가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만약에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면 아무리 경쟁자가 많다 손 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쟁 상황이나 강도는 어떠한지, 시장에서 1, 2등 하는 업체는 어떤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파를 위해서 시장 규모와 매출을 추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게 한계가 있는데요. 이 시장 추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툴이 없는 것 역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숙 산업일 경우,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점유율, 경쟁사 정보, 매출 추이 이런 어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분석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나온 데이터를 본다면 이 향후에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나 4차 산업,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 간의 경계 영역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IT 기술과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을 연결시키는 또는 융합하는 기술 또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카톡을 쓰실 때 그냥 단순하게 메신저로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다음 카카오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특히 택시라든지 부동산 중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법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종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합리적 근거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평가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주세요. 자, 사업화를 위한 시장 규모와 매출 추정을 하는 툴인데 뭐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미래 시장 추정, 뭐 델파이 기법 또는 구매자 의사조사법, 기타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실제로 적용하기는 이 자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는 이런 부분을 내가 응용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할까?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무턱대고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죠. 이러한 효율적인 계획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서화된 게 필요합니다. 그 문서화된 것을 우리는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계획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또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문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용도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부적인 용도와 외부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외부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의의 목적은 1번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돼줘야 될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지만 공공에는 해가 간다면 그것은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무엇이 차별화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아무리 좋은 아이템,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사람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또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불리함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메인 시장을 곧바로 치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니치 시장, 니치 마켓 또는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우리 아이템이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면 만약에 또는 서비스를 한다면 곧바로 시장에서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산에 가서 이 야호라고 메아리를
이 듣고자 할 때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는 아주 공허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숫자를 좀 가지고 노시는 게 좀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좋지만 너무나도 낙관적인 자세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요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팀 구성을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창업 트렌드 자체가 예전과 같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나 외에 누가 더 어떤 좋은 사람이 이 팀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금이 크게 풍부하지 않은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 자체가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땄다고 했을 때에 내가 개발 인력이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개발을 외주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그 많지 않은 자금을 받아서 외주를 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죠. 따라서 이러한 팀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경쟁 관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러한 아이템이 계속적인 기술적인 진보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회용 히트 기술은 그 한번 다 팔고 나면 사실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겠죠. 예, 이런 식의 어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점검 요소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OW1H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영어 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Why라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Who, 누구를 대상으로 써야 하는가. 내부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외부용으로 쓸 것인지, 외부라면 투자자인지 또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낼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가요? 당연히 지금 바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부터 바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쓰지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사실 잘 안 나요. 그게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 즉시 바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써야 하는가. 그냥 아무도 없는 카페나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써야 되는가. 물론 그거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고요. 사업가는 24시간이 자기의 집이고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시간 불문하셔야 되고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되는가. 제가 앞에서 12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3개는 통합하면 되니까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콘텐츠 9단계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내 주장이긴 하지만 내 주장 자체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작성을 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실현 가능성이 되게 사실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일지라도 기술이 좋지만 이 실현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 주변부 기술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5년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최근에 정부 사업 지원 사업 트렌드인 1년 이내 또는 10개월 이내 또는 2년 이내 이런 최대한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기간 내에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자동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차에 내비게이션이 아니죠.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블랙박스가 사실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블랙박스에 대한 기본 개념 설계는 이미 다 나와 있었으나 특허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죠? 일단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공학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저장을 할 수 있는 디스크. 근데 예전에는 되게 컸죠, 그죠?
그 다음에 소형화시킬 수 있는 PCB 기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형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주변부 기술들이 개념은 있지만 이미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못한 또는 만들 수는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적도가 올라가서 PCB 기판을 소형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오면서 작으면서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고 광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서 지금의 블랙박스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일정한 수량이 생산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성립분기점을 넘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작성하시고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업계획서 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옆에 한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 최초이다 또는 세계 최상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소비자가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라는 것을 알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자는 없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잘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디 가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신문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심사자들이 봤을 때는 또는 평가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구들입니다. 요거는 참고사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근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 계획 상식이 똑같습니다. 자, 기존의 사업화 프로세스의 이 방식과 최근의 사업화 프로세스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기존 방식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양산에서 홍보 판매하기까지 이렇게 일련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면 최근 정부가 요구하는 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화 프로세스는 양산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객 분석 후에 하나가 더 붙었죠. 문제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시장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 고객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내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전체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을 전부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력 타겟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검증을 하고 이 검증하는 부분은 뒷부분에 이 MVP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프로세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정리하면 일단은 뭐 단순하다, 객관성, 이사등 이런 거 다 필요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줄만 얘기했을 때 또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10초, 15초 정도 만에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그 계획서가 잘 쓴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손치더라도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쓴 사업 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서 작성 원칙은 두서없이 막 쓰는 것이 아니죠. 개괄식으로 간단하게 요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요 참고사항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문서를 만들 때 텍스트를 만든다고 하지만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해의 용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표를 이용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운이냐 저운이냐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것은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사업계획서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또는 옆에는 경쟁사가 만약 있다면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적어주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글로만 쓰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요약 정리를 해주시면
이 사업계획서를 바라보는 제3자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또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또는 공개된 2차 자료를 가져와서 내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도형 및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업계획서 구조는 보통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게 일반 현황이고요. 두 번째, 자,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이냐, 요약본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본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에 있어서는 당연히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본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업자가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템을 생각을 했고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업제품 개요는 내가 어떠한 A라는 아이템을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이 A라는 아이템이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지, 사업성은 어떤지, 시장 규모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약해서 한 장이나 두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내용이 본문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내용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자, 사업계획서 구조를 한번 최근의 사업계획서 구조를 본다면 제가 앞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 창업지원 사업의 구조는 이 PSST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PSST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어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P는 Problem, S는 Solution, 그 다음 S는 Scale Up, 네 번째 마지막이 Te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이나 파트너의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 PSSD 방식을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하나씩 볼게요. 자, 프로블럼,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창업기업이 아이템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조사, 시장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고객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기존에 이미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단계를 우리가 프로블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앞에서 제시된 고객의 불편한 점을 나는 어떠한 제품, 어떠한 기술, 어떠한 서비스로 해결해 줄 것인가, 다시 말해서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적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고객의 불편을 해소를 했으면 당연히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상되는 매출은 얼마인지를 추정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상 매출 자금 조달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단계를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팀원과 파트너라고 하는데 최근에 창업 트렌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팀 창업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자서 하기는 많이 버거울 상황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내가 나랑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팀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는 누구인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앞에서 우리가 PSSD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에 반드시 또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들어가면 좋은 내용을 제가 사업 분석이라든지 워크포스 분석이라든지 STP 방법 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탐샘 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 삼아 적어놨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익분기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역시 마찬가지. IT 기업이라면은 린 캔버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시장 자료 수집 방법은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참고 삼아 별첨으로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 쓰는, 특히 투자 쪽에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쌤쏨이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의 전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유효 모델이라 그럽니다. 이익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영어 약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 시장에 대한 현황을 볼 때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놀이하는 다트가 아니에요.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즘 주식 시장이 좀 상당히 화랑입니다.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 모든 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이 아닐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는 거의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특별한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또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에서 현재 1등 하고 있는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회사를 검색을 하시고 최종 보고서라고 체크를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분기 보고서 상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요 사업의 내용, 요 로마자 2번입니다.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게 스크롤이 되게 길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다운받은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산업의 성장성, 그다음에 광고, 매출, 연구개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최근에 보면 요거는 지금 약 한 5년 전 자료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네이버가 75%를 차지합니다. 다음이 한 20% 조금 안 되고요. 구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최근의 추세는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네이버와 다음, 그다음에 구글 안에서 이 괄호 열고 유튜브라고 적으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33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C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압도적인 1등이긴 하지만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다음 카카오와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 지식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주장에 이 신빙성을 더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2020년도 정부 지원 사업 관련 공식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자, 보시면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가 있고요.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이 PSSD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넣은 거라서 앞부분은 일반 현황이 들어가고요. 이 창업 아이템 개요 부분이 한 장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인식 부분,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그 다음에 목적, 필요성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파란색 줄을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갑자기 길 가다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관련된 시장에서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차별화 또는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읽기는 읽는데 이걸 보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관련된 기관에 찾아가서 창업 교육을 듣는다든지 또는 예시로 제공되는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만 본다면
아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솔루션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 팀 구성은 대표자부터 시작해서 팀원, 추가 인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빙 서류는 다 갖다 주셔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누군가가 국권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똑같은 숫자의 군사로 성을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미 기존에 있지만 그 기존에 있는 거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디자인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화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 차별화라는 단어에 있는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소비자가 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문서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진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존의 바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잘 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얘기는 사업 성공이 아닌 사업에 실패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기획창은 이 영어로 된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요. 자, 시간적으로 사업기획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포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어떻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 앞에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판단하시고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과연 나에게 사업 기회의 창, 다시 말해서 이미 기존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는 들어간다면 얼마나 파일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만한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을 우리가 사업 기회의 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잘 못 썼는데 누가 좀 대신 써줬으면 좋겠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돈을 주고 쓴다는 얘기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에는 창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테크노파크라든가 창조센터라든지 이런 쪽이 관련된 창과 관련된 기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고 여러분들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사업계획서란 무엇인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칩니다.